톨스토이와 그의 작품 까라마조프 형제가 5부작으로 좀 계획을 해서 1부가 끝나고 2부, 오늘 2부입니다. 근데 오늘 2부 제가 보니까 지금 저기 우리 이집사님이 이제 틀어주면 알다시피 이 까라마조프는 죽기 바로 1년 전에 완성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까라마조프의 모든 일생과 모든 작품과 모든 사상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가장 어렵고 물론 뭐 그보다도 어려운 책은 뭐 비슷한 것은 악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똘똘 작품 중에서 첫 번째로 뭐 단연 어느 누구라도 하는 까라마조프가 최고고 아까 지금 저기 오늘 이제 틀었지만 그 안내 방송 틀었지만은 단테 신곡과 그 뭐야 저 괴테의 파우스트를 같이 같이 둘이 합하는 것 같은 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 까라마조 명제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명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계 3대 문화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냐 그러면 그때 불과 한 4, 50년 전이죠. 누구냐 하면은 셰익스피어.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 여보세요? 네.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단테. 그다음에 괴테. 이게 3대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들어서 4, 50년이 지난 제가 70이 돼서 보니까 세계 3대 문화가 셰익스피어는 뭐 고정입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로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현대인이죠. 현대인들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톨스토이프스키가 5대 문호, 6대 문호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3대 문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톨스토이 작품과 톨스토이 작품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야. 그저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을 할 건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카라마조프 형제 그 줄거리 아직 안 들어갑니다. 왜? 줄거리는 뭐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데 이 똘토예프스키가 지금 뭐 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또 모든 문학가들이 자기 작품이 자기 인생과 결부가 돼 있습니다만은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톨스토예프스키만큼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어요. 제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까지 톨스토이의 그 생애와 톨스토예프스키 물론 이제 작품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맨 마지막 작품이니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의 그 다른 작품이라든가 나오기까지 과정 그다음에 작가 일기라고 1873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쓴 그 자기가 출판사를 차렸어. 그 누구냐 그 뭐야 그 두 번째 부인 마지막 분이죠. 그 안나가 세계 최초의 출판사 사장입니다. 정말 대단한 또순이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정말 세계적인 천재 대문호와 고졸과의 만남이 세계 역사상 가장 환타스틱합니다. 가장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위인들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위인은 아닙니다만 대문호 대사장까지 그 부인들 중에서 제가 랭킹 넘버 원으로 꼽혀 있는 사람은 그 뭐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사임당은 부인으로서는 제로였죠, 그죠? 부인은 제로였습니다. 엄마로서는 최고였지만 그런데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장 우리 남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여기 이제 이따가 안나가 쓴 자서전을 제가 몇십 년에 읽은 걸 다시 찾아서 찾아내서 제가 썼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그 안나가 쓰고 마지막에 그 작가 일기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약 한 7, 8년 동안은 러시아의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런 톨스토예프스키 됩니다. 그 톨스토예프스키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작가 일기 썼던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서 작가 일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톨스토예프스키의 그 3대
5대 작품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에 들어가는데 아주 사전 지식과 대부분 다 이제 제가 딱 무슨 얘기 딱 하면 아 그렇구나 바로 나올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은 1600페이지 되는 것이 상당히 그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하게 되면 되고 아까 그 들은 동영상은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쉽게 보면 아주 줄거리 중에 줄거리에 그 키포인트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도스토옙스키 사상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극히 표면적이겠죠.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톨스토이 이렇게 연도별을 제가 딱 이렇게 해놨어요. 딱 좋겠어. 저번 주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톨스토옙스키가 뭡냐 그 저 시베리아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주시면 되고 왜냐면 이게 유튜브 저기 뭐야 이기 때문에 그 청중들이 없는 데서 하게 되니까 혼자 외롭고 뭔가 공무원 메아리 같아. 그러니까 혹시 제가 물어보게 되면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아 듣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번 주에 이제 그 돌토옙스키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그게 농도들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스토옙스키의 딸이 돌스토옙스키의 딸이 1920년도에 발표했어요. 1920년대에 사실은 자기 할아버지가 농노에서 살해당했다. 왜? 그걸 갖다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밝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스토옙스키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에서 그때 제가 그걸 빠졌는데 아까 이제 거기서도 도스토옙스키 농노에 살해당해요. 이게 자기 농장.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집안이 아주 극도로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어.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 쬐만한 농장에서 있다가 농노들한테 반발을 해서 살해당했어요. 1839년 40년대는 러시아의 짜르. 러시아의 뭐냐? 러시아 황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막그 작은 거가 상해주의 작은 한박 사줄게. 알고 있어. 그냥 작은 거 한박 샀잖아. 그 작은 거 제일 많이 사가지고 안 보여. 권 제가 사장님 음소거 마이크 할게요. 음소거 해주세요. 우리 권 권사님이 한번 음소거가 되면 못 키셔갖고. 예. 네네 죄송. 목사님 네. 홍 원장님. 어디 가셨죠? 그래서 네. 사실 그것이 자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18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1821년생이니까 26세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그래도 어머니가 다행이지 사형선도 언도 받는 걸 못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는 것을 못 받죠. 그래가지고 1839년 그러니까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죠. 어머니 스물 한번 아니다. 그게 제가 추가할게요. 네 죄송해요. 26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8에 아버님마저도 농노에 살렸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시면 음소거 해주시면 내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지. 한 사람 때문에 강의는 못 나가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그래서 2년 터울로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특히 어머니는 굉장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돌스토예프스키에게 그 성경도 읽어주고 아주 정말 좀 모범적인 그런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돌스토예프스키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갔어. 이게 돌스토옙스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아버지도 뭐 기독교의 골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기독교 그냥 광의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이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까지도 돌아를 가셔서 돌스토옙스키 큰 충격받았고 그래서 4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1년 있다가 이제 그 공부하기가 그만두죠. 4년 후에 그만두고 저 1844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문학에 정념하기 위해서 그걸 저 중일의 제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렇게 얘기한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1846년 그러니까 21년이니까 25세 때 가난한 여인을 발표해서 문단에서 큰 호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아주 전도가 창창한 신인으로 지금 문학계에서 그걸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바로 1년 후에 그 유명한 페트라스 그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황제 체제에 반대하는 러시아 짜르 전제에 반대하는 데 가입해가지고 1849년에 그날 말씀한 대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4년간 유해생을 하는데 그때가 28이죠. 28에 갑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전도 장장한 그런 그 문학도에서 바로 사형 선고 4년간 유역합니다. 그런데 1800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근데 4년이지만 사실 5년이죠. 약 8개월 10개월 동안은 저기 선고 받느라고 미결수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5년간 그 감방에 있다가 1849년에 갔는데 감옥에서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또 5년간을 또 갑니다. 일반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돌스토예프스키는 4년 언도를 받고 그거 끝나고 의무적으로 저 시베리아 저 국경대에서 정부가 지정한 데서 또 5년간 사병서부터 복무를 해야 돼. 물론 하나의 깜빵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사회 봉사 개념으로 5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틀린 게 그냥 사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병에서부터 진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약 10년 동안 10년간 28에서 38까지 10년간 아무 그 군대 사병으로 가서 거기서 장교로 제대를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일반 생활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깥에 나와서 저기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일반 문필 생활은 못해요. 그래서 거의 10년간이 28에서 38까지 10년간의 공백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간데 말씀드린 시베리아 옴스크 시베리아 총무소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을 삼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요. 거기서 이제 또 그런 인간 이하의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나지만 또 그 누구야 자기와 비슷한 지성인도 만납니다. 자기가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을 한 걸 받아서 아마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 스토르텝스키 자서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아내를 죽여서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오는데 그거는 바로 그 뭡니까 그 우리가 이제 들어갈 카라마조프 형제의 마지막 그 드미트리가 큰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걸 그 어떤 그 형을 받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과 비슷해요.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카라마조프 형제에 녹아 있어요. 벌써 어릴 적이 벌써 그러니까 26에 했으니까 벌써 20년 그러니까 25년 후에 그 까라마토 형제에도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아주 그 비열한 인간들이 그 제아볼, 악령, 그다음에 백치, 까라마토 형제에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1844년에 드디어 이제 그 뭡니까? 아니 1844년이 아니죠. 그래서 1854년 감옥에서 석방을 다 되는데 이 감옥에서 석방을 해서 이제 아까 갔죠? 그 저기 정부가 지정하는 그 의무 5년간 5년간 그 사병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 간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카자흐스탄 아시죠? 카자흐스탄 그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그 영토였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뭐죠? 우즈베키스탄. 그죠? 아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도 그 당시 뭡니까? 다 러시아 땅이었죠. 그죠? 예.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예. 다 독립된 거예요. 예. 카자흐스탄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거기서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아 드미트리아, 그냥 마리아로 얘기할게요.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 자기가 자주 이제 사병으로 이제 근무하고 중사, 하사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바깥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기 있던 그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가난한 교사인데 그 교사가 자기 남편이야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마리아하고 그 교사하고 태어난 또 아들이 있었어. 근데 거기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리아의 남편이 또 폐를 앓고 있었고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마리아는 또 그 당시 약간의 그 폐결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 참 그 마음 도움 주고 굉장히 그 정에 약하거든요. 돌토에프스키가 그러다가 그 마리아의 남편이 죽어 1년 만에 거기 왔다가 그래서 그 남의 부인이었던 물론 이제 미망인 마리아하고 185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 그 결혼은 맞죠 사병생활 사병 장교 생활할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끝나서 1856년에 59년 거의 10년 만에 드디어 자기가 살았던 페테스부르크, 상테스부르크라고 얘기죠. 페테스부르크 나로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돌스토옙스키는 모스크바 근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모스크바 수도가 아니었어요. 페테스부르크가 수도였습니다. 약 200년 동안 페테스부르크가 수도였다가 지금 모스크바로 바뀐 것은 레닌이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레닌이 그 페테스부르크가 그게 뭡니까? 그래서 페테스부르크에 가면은 아마 러시아 가시면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년 동안 마지막 짜르 시대 200년 동안 있었던 궁전이에요. 그런데 레닌이 1910년에 11년에 8년이죠. 8년에 러시아 혁명을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페테스부르크에 수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전복시킨 왕조인데 그리고 그 왕조의 마지막 황제 뭐야 그 가족들 다 몰살시켰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페테스부르크 자기 이름을 따서 페테스부르크를 레닌그라드로 바뀌고 그리고 1908년부터 모스크바로 옵니다. 예.
모스크바는 옛날에 시도였지.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몽골들이 러시아도 쳐들어왔을 때 러시아를 다스렸던 그런 옛날 왕국의 수도였던 거죠. 그것이 이제 왕국이 바뀌면서 페테스부르크 갔는데 지금도 겨울 궁정하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 생대버렸고 그래서 그 좀 저 도스토옙스키는 그 유형 가기 전에도 모스크바에 살다가 페테스부르크로 와서 문단 생활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이제 그것이 풀린 후에 또 페테스부르크로 갔습니다. 왜? 페테스부르크가 모든 문인들과 문화의 그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아시고 그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9년에 이제 활동했죠. 10년의 공백기 끝에. 그래서 2년 후에 시베리아 유형사 그렇죠. 사람이 갔다 와서 그냥 군대 생활하고 뭐 사병 생활하고 뭐 저 죄수 생활하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바로 처음 그 발표한 것이 죽음의 지배의 기록입니다. 1861년. 예, 예. 2년 후, 그죠? 그게 아주 생생하게 나오죠. 근데 이 기록을 제일로 막 감동했고, 야,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그 당시 그 유명했던 뚜르게네프가 있어요. 뚜르게네프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뚜르게네프 단편집 많이 봤을 거야. 그 당시 사랑해줬어요. 도스토옙스키하고 아주 친구도 되고 뭐 서로 아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다 화해하죠. 그 뚜르게네프 푸시킨보다 이게 더 사실적이고 더 낫다고 아주 열렬히 했던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문체라든가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 상황들은 별로 싫어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의 집의 기록을 최고로 봤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좋아하는 저라든가 비평가들은 톨스토옙스키 작품 중에서 죽음의 집의 기록은 조금 아주 잘 안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톨스토옙스키답지 않다. 왜? 톨스토이는 죽음의 집의 기록을 보고 왜 열광을 했냐면은 자기 같은 문체를 썼거든. 죽음의 집의 기록에 아주 톨스토이가 좋아하는 그런 뭡니까 설명쪽, 그죠? 아주 죽음의 집에 있는 풍경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이런 묘사를 기가 막히게 했단 말이야. 묘사의 달인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옙스키는 어떤 묘사를 잘해? 인간의 심리 묘사를 잘한 거지. 그런데 초창기라서 자기 죽음의 집에 있던 수용소라든가 이것을 낱낱이 사람의 내면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거기에 멀어지는 여러 가지 그거. 그래서 유일하게 톨스토이가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을 제일로 선호했는데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바뀝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죽음의 집,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또 5년 만 활동한 지 5년 만에 자기 그 첫 번째 아내 있잖아요. 그 미망이했던 아내하고 아내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이 바로 1년 후예요. 그 형이 둘이 좀 우애가 깊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둘이 연이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난 5년이 됐는데 그러면 1864년이면 얼마냐? 나이가 43살 때야. 아내 마리아가 형이 하선해 죽어요. 그 아내의 아들, 그다음에 형 미하엘의 형수, 아들들까지 다 이거를 먹이 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요. 그러니까 43살입니다. 그래 거기에 지하 생활 그다음 나온 것이 이제 지하 생활자의 수기예요. 아직까지는 도스토옙스키를 대문호로 이끈 작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단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불과 그 고통과 그 죄 속에서 거기서 정말 어렵게 해요. 당시 도스토옙스키 수입이 작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집의 기록도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지하생활제 수기도 쏠쏠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두 가족을 이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람이 낭비병이 심했다는데 낭비병이 심한 것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뭐 옷을 뭐 산다든가 무슨 술을 허물나게 뭐 많이 먹는다든가 뭐 여자를 만나서 그 방탕한 이건 없어요. 그냥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의 권공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형, 자기 아내. 근데 그 아들도 지 아들이 아니야. 이거를 제가 누가 뭐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그 자기의 책임과 이것을 하는 거야. 정말 사실은 정말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녔죠. 러시아 정교회는 안 다녔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교회 다니고 주위에 그 나몰라라는 그 형제도 나몰라라는 그런 거보다는 유선적인 기독교는 낫죠. 저는 그렇게 여기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래서 드디어 1866년 나이 45세 우리가 많이 즐겨 읽는 크라임 앤드 퍼니시먼트 죄와 벌이 나옵니다. 죄와 벌을 제가 뭐 라스콜리노프는 다 알죠. 라스콜리노프와 소냐의 그 사람이 죽이고 나서 나는 이데올로기로서 저 노파는 전당포 노파는 저건 사람의 죽어가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악랄하다. 저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우리 저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상황에서 보면 이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남을 그걸 정결해요. 근데 그 정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뭔데? 우리가 이제 정파들 간에 이제 싸움하는 거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 상대방의 그 단점만 부각시키고 그러면 또 상대방 그 사람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이전 투구의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에서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 특히 도스토옙스키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거하고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을 심판하지 말는 게 정의. 정의는 부르짖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심판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하나의 주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어버리려 합니다. 당시부터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죄와벌은 그 당시에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항시 그 문학까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문학 쓴다고 해서 좀 틀어박혀서 있는 사람. 이 사람 항시 신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제가 말씀드렸죠. 칼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 제가 하나는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근데 거기에 못지않은 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유명한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고 목사나 신부나 그다음에 우리 같이 뭐 장로나 권사나 성도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성경만 하고 자기가 모이는 교회에만 보고 사회를 안 본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성경만 읽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신학자가 말씀드린 것은 한 손엔 성경 그 첫째죠. 한 손엔 신문이라는 것은 신문을 통한 신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모든 인문학 책이란 얘기예요. 인문학 책과 모든 정보와 그죠? 세상의 지혜 이것을 양쪽으로 같이 항시 연구하고 항시 두 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칼바르트의 그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근데 이거를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 이 칼바르트가 존경했던 이 영향을 받았던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실현한 거예요. 아마 그 칼바르트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뿐만 아니라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할 그 작가 일기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항시 사회에
약자, 특히 사회면을 많이 봤어요. 사회의 약자라든가 이것도 보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 죽기 7년 전부터 유명한 작가 일기를 통해서 그 아주 엄청난 활약을 벌입니다. 언제 제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손에 이것을 본 것, 칼바르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시 자기 신앙에만 갇혀 있고 자기 신앙만 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시 톨스토이처럼 사회적인 그것이 밑바닥에서 있는 것들을 본 거야. 근데 신문을 보다가 라스콜리노프의 죄아벌이 그 배경이 된 신문 기사를 본 거야. 어느 대학생이 노파를 죽인 거야. 어떤 근데 그 죽인 게 뭐냐? 저 사람은 노파 아니라 어떤 거기서 그때 신문에 났던 것은 하나의 살인 사건이에요. 네. 이거는 차라리 정의를 위해서 내가 죽였다는 그런 얘기를 그 신문에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것이 바로 죄와벌입니다. 죄와벌이 이것은 그 사실은 톨스토이프스키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죠. 1번.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은 뭐 까라마초프 형제지만은 가장 많이 읽힌 책이 그 죄와벌이죠. 오죽했으면 라스콜리노프하고 소냐 장녀인 소냐가 나오죠. 소냐한테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독교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아무 양심에 갇혀서 죽였는데 아니 죽이고 나서 돌아와서 얘가 밤에 악몽을 꾸고 그건 바로 뭐냐? 사람이 만든 이데올로기예요. 저건 죽여야 된다는 그 당시 사회 팽배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18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러시아 공산당이 아직 준동하기 전이고 레닌이 꿀뚝꿀뚝대고 그 전에 세시몽을 비롯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 공상적 사회주의가 막 파놓쳤던 거야. 그 짜르의 봉건주의 러시아 짜르의 봉건주의가 농민들을 막 피울리고 말이야. 이 자식들만 지들만 잘 잡아먹고 말이야. 그 농민들 쥐어 짜는. 우리나라 저기 구한말에 그 뭡니까? 구한말에 뭐죠? 동학혁명하고 비슷한 그거야 사실은. 그런 시대에서 그 농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야 일반 대중들. 그때 그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이 그걸 깨닫고 거기에 있던 그 어떤 그런 정의를 위해서 하던 거야. 예. 그 정의가 그런 정의가 사람을 죽이는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비난받아야 한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심판하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가 심판하는 것에 그것의 모순과 거기에 대한 그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적나라하게 기독교 정신하는 내가 심판하지 마라.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사회 정의는 부르짖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도 바울 따라 전파하라고 선포하고 전포했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싸웠습니까? 그 당시? 그런데 유대인들은 싸웠어. 근데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누구야? 그 뭡니까? 열심당원이 있었죠? 시몬이라든가 그 예수님 파는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그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예수님하고 사도바울에서 그거를 그 베드로도 초창기에는 소위 뭐야 애국지사 열심당원이었던 거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초창 예수님이 그때는 그것이 아직 시카리오라고 그래요. 그 단도를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단도를 꺼내는 장면이 나와요. 옛날에 열심당원에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던 가락이 있잖아. 당시 우리 또 예수님을 위해서 단도는 이렇게 숨고 다녔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분은 도스토옙스키는 교회를 안 다니고 러시아 정교회를 안 다녔지만 어머니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그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것을 듣고 20대까지 말이지 자기가 문단에 대비할 때까지 교회를 뭐 지금도 안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남아서 기독교 진리도 너 심판하지 마라. 예수님은 예수님에 꽂혀있던 분입니다.
톨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에 꽂혀 있던 거예요. 특히 수용소에서 그 신약 성경을 옛날에 어렸을 때 귀로 듣던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글을 낳고, 죽을 때도 자기 와이프 안나한테 아무데나 책을 꺼내달라 하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의 그 성경책도 바로 그 부인이 준, 내가 나중에 3부에서 4부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부인이 준 성경책, 달코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죠? 유명한 신앙인들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은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어머니가 죽었던, 아버지가 죽었던 성경책을 죽을 때까지 갔던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고지면서 성인하고 비슷하나요? 성인의 그런 성인 남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1867년 돼서 와, 이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게 들어와도 형수집들, 형님 집들, 자기 아내하고 아내 그 의붓아들 이거 다 해서 계속 특히 의붓아들은 조금 못된 건 아니지만 좀 좋은 아들은 아니어서 그냥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완전히 해서 도박사라는 책을 쓰고 있을 때 얼마나 돈이 없으니 도박사한테 빨리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 도박사 출판사 사장이 아주 악독했던 놈 같아. 요걸 딱 빈묘를 해가지고 너 이거 한 달 만에 안 쓰면은 내가 돈을 주는데 앞으로 네가 나오는 모든 작품은 다 내 소유야. 그런 악마적인 계약을 합니다. 너 어떻게 해? 그걸 한 달 만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치질이 걸려. 도스토옙스키가 그 1867년 얘기예요. 치질이 걸려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친구나 이 사람들이 야야, 치질이 걸리니까 앉을 수가 없잖아. 저도 치질이 걸려봤습니다만은, 그죠? 못 앉잖아요. 이걸 한 달 만에 써야 되는데, 걔들 줘야 되고, 거기 빚도 저기 심한데 사채업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 악마적인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과도 한 달도 안 남았어. 도박사를 쓰는데, 도박사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지. 이제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냐? 아니, 글을 못 쓰니까 앉아서 속기사를 고용하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속기사로 간 사람이 그 당시에 19살이었죠. 20살. 안나, 이름이 길어요. 안나 크롭스키 알았던 안나라고 합니다. 안나를 만납니다. 45세에 20살의 안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안나가 앞으로 작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말년이라든가, 그 카라마조 형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악령, 백치, 미성년, 작가 이르기, 그냥 그 죄아벌을 뺀 그 일련의 작품들이 다 나오게 돼. 이 사람,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죽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쓴 나의 사랑,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전날에 이렇게 많이 얘기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 내가 대학교 때 그 미팅에서 말이지 이대생이 끼고 나왔던 김한론 박사가 했던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 지금 절판됐죠. 벌써 50년이지. 물론 영어라든가 러시아로 돼 있죠.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지금부터 똑같아요. 여기 그 후의 얘기는 안나가 쓴 도스토옙스키가 쓴 것이 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감동을 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도스토옙스키 좋아하는 것은 고상한 무슨 성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의 도박에도 미치고 간질이 죽을 때까지 가 있었죠. 도스토옙스키 질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을 의심을 했고,
어떻게 보면 찌질한 궁상맞은 생활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 안나가 아주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안나가 쓰던 다이살도 정말 책이라는 것이 많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정말 자기의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특히 여자들이 읽으면 이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감동을 해. 보통 여자가 쓰면 여자가 감동하는데 왜? 우리 뭐야 우리 남자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뭐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 영어지만 많이 아는 얘기니까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어머니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 어머니 상을 구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안나가 바로 그것을 집어줬어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둘이 서로 사랑은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도스토옙스키하고 안 맞았어. 둘이 사람이라는 게 이 궁합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마리아는 도스토옙스키 같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간지를 굉장히 버거워했어요. 자기도 조금 아팠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아팠지.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휴머니즘이라든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였지만 지금 약간 현대인의 여성상을 닮았어. 도스토옙스키하고 이제 결혼이 도스토옙스키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런데 자기 마리아가 이제 그다음 첫 번째 그 남편하고 살 때 거기 뭐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야 공무원들이 뭐 돈 많이 받겠어요? 러시아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이제 지금 한국의 여성분들이 뭡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애들 자녀 교육 시키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가정교사를 시키는데 그 가정교사가 이제 25살짜리야. 그럼 그 당시 마리아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도스토옙스키가 청혼하기 전 얘기예요. 네. 도스토옙스키가 자주 왔다 갔다 할 때야. 그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 살짝 몰래 만나죠. 그 젊은이.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그걸 많이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 사랑은 하되 하지만 그 젊은 초래한 것보다는 젊은 20대의 가정교사를 사랑해서 관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도스토옙스키하고 결혼하기 바로 전날 가정교사하고 사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대 여성의 뭐 현대에서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대 여성의 자기 에고적인 그런 삶을 많이 닮아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그 여자가 아주 나쁘다는 게 뭐 바람을 피우는 건 나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바람을 안 폈지. 마지막으로 잤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가정교사하고 청산을 하고 도스토옙스키한테로 옵니다. 왜? 젊은 애들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하여튼 자기의 앞길을 잘 챙기는 아주 이성적, 좋게 얘기하면 이성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자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농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스토옙스키를 사랑한 건 아니야. 근데 버거워했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도스토옙스키는 모성적인 여자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거기에 불화가 되고 또 여자 몸도 아팠고 그래서 마리아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 안나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을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의 자서전 두 번째 부인 마지막 안나 자서전에서도 마리아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 안나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 정말 감동적인 것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보다 내가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었으니까 읽고 난 후에 안나의 자서전 읽으니까 정말이에요. 그 당시 젊었을 때인데도 20대인데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나도 좀 안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될까.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주위에는 맨날 그냥 첫 번째 부인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 예. 그 당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번 사람도. 그 저도 결국은 뭡니까? 저도 결국도 저도 결혼 한번 실패했습니다. 예. 그건 바로 뭐냐. 그래서 내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뭐 저건 뭐 똑같은 거 아니고 뭐 예. 저의 지적인 것은 도스토옙스키 내가 따라갈 건 안 되지만 나머지의 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텔롭스키라는 그런 그 악랄한 출판업자하고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드셔 러시아 안나를 만납니다. 안나의 도스토옙스키 책에서 안나가 쓴 자서전을 제가 그 원본을 첫번 도스토옙스키를 만난 그런 그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솔직하게 그는 도스토옙스키죠. 그는 늙어 보였고 한쪽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차를 따르다가 쏟았고 내 이름을 3번이나 다시 물을 정도로 정신이 산만했다. 나는 내가 살면서 이토록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안나가 담담하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를 이 글처럼 정말 자세히 쓴 건 없죠. 예. 도스토옙스키는 처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사람 많이 불신했어요. 그 불신이 어디서 나오냐? 다 저기 그 깜빵생활에 나온 것 같아. 깜빵생활은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어. 자기 마음 냈다가 큰일 나요. 예, 불신했으면. 예. 그러면서 딱 여자가 딱 오니까 어린애 같이 젊은 애가 오니까 여자가 무슨 속기냐 말이야. 짜증냈죠. 그런 것도 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저 마음에 안 드는 말에 그냥 바로 그냥 쏴대는 거 말이야. 짜증내면서. 하지만 안나의 프로 정신은 대단합니다. 정말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구원의 인상을 만났. 제가 지금 얘기를 할게. 네. 안나 이 20살짜리예요. 그 안나는 모스크바 속교원에서 무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머리는 똑똑했어. 옛날에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 저기 직장생활 증권회사 대리과장 할 때 사모 명문대학 나온 애들이 젊어 있었는데 그 상고 나온 애들이 이거 이제 타이핑 잘 치고 뭐 이거 잘하잖아. 서울여상 서울여상 동구여상 거기 다니는 애들은 대학 갈 실력은 있었지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서울여상 동구여상 한 애들이 똑똑해요. 정말 웬만한 대학 나오고 이런 애들은 훨씬 나. 내가 그래서 그 저기 뭐 저 그 당시에 있는 그 대학 나오는 놈들한테 학교 후배라는 거 그런다. 자식들아 뭐 명문대 가면 얘 여기 비스키만 해봐. 야 너 똑똑해. 내가 한 명 결혼시킨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나가 쉽게 말하는 서울여상 여기 나오는 같은 그런 똑똑 같은 친구 같아. 그리고 이 안나는 불신했는데 딱 이제 뭐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막 속기를 할 거 아니야. 입으로 막 그러면 집에 가서 정리를 해서 와야 될 거 타이핑으로. 예. 그래가지고 속기를 한 짜는데 안나 불러주면 도스토옙스키가 밤새 구성한 내용을 오전에 불러주면 안나는 집에 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 밤새 정사하여 다음날 아침에 완벽한 원고를 내밀었어요. 도스토옙스키 깜짝 놀랐지. 야 어떻게 그렇게 허벌나게 막 몇 시간 동안 떠든 걸 갖다가 내가 타이핑 쳐도 그렇게 밤에 다 못 치는데 이걸 다 쳐먹은 거야. 놀랬지. 예, 예.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특히 그 노름꾼에서 자기 그 사람 또 도박을 많이 해서 노름꾼에 하면서 그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나는 그걸 쓰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의 고통에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 쓴 사람이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45세 한 달 후에 45세의 작가와 20세의 속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안나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문학적인 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기 딸 버리지 뭐 45니까 45에 20이니까 딸이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명한 얘기예요.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그 안나의 그 저기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그대로 저기 읽어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가
안나한테 그 당시에 프로포즈라는 말이 뭐냐? 아, 나는 새 소설을 구상 중인데 조언이 필요하오. 늙고 병들고 빚더미에 앉은 한 화가라고 좀 바꿨죠. 한 화가가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 내 소설의 내용이 그 여자가 소설 속에서 과연 이 형편없는 남자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돌려서 얘기를 해요. 안나는 이것이 소설 이야기가 아닌 것을 직감했어요. 벙선지가. 네. 그녀는 떨리는 소리로 대답합니다. 안나의 자서전에서. 나라면 그를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평생 그를 따르겠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 청혼이랍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 25살 넘는 사람이. 자, 그런데 결혼식을 올렸는데 현실은 지옥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붓아들과 사회천수들이 조카들, 형수, 어미들처럼 돈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안나까지 가는 거야. 안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 뭐 돈이, 그러니까 안나가 결단합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대로는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서 유럽으로 도피성 신혼여행을 갑니다. 약 4년에서 5년인데, 그러네. 거기에는 룰렛이라는, 러시아 룰렛이 아니라, 여기 뭐, 가보신 분 많잖아. 카지노 가면은, 카지노에 그 룰렛을 좋아했어요. 그 룰렛은 확률이 제일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카지노 젊었을 때, 와서 조창기에 가서, 집사람하고 이혼할 뻔했습니다만은, 이 도박이라는 게 인간의 4대 욕망이에요. 그죠? 성욕, 식욕, 수명욕, 그 다음에 도박욕이에요. 도박욕. 4대 욕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빠지면 3대 욕망을 다 눌러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박이라는 그것이 빠지면 인간의 성욕, 수면욕, 뭡니까? 식욕, 이거 다 잊어먹고 24시간 48시간에 4대 욕구라고 하지만 3대 욕구를 누르는 어마어마한 악마의 마력의 욕구입니다. 거기에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유럽을 갔어. 왜냐면 이거 글을 쓸 수가 없잖아. 돈 달라니까. 그 유명한 독일의 바덴바덴을 갑니다. 제가 옛날에 바덴바덴 가서 바덴은 못 간 게 좀 흠인데, 그 바덴바덴에서 도스토옙스키 도박욕이 또 충족이 되죠. 왜? 아직 뭐 글을 뭐 바로 쓴 건 아니니까. 그 당시 또 누구야 누구냐 안나가 가져온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똥숭이 같은 사람이 돈이 좀 있겠지. 뭐 큰 돈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면으로 간 거야. 돈을 잃으면 집에 와서 안나에 돈 달랬고, 안나가 거절하면 화를 내고, 나이가 25살 차야 되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또 문단에 러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돈은 없지만. 저도 집사람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손을 빽지르면 너 한국 가 그러면 징기 짰는데 애 낳고 그러더니 나 한국 가 그러면 너 나가. 그게 사람. 근데 그 당시는 25살, 20살짜리인데 가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렇죠. 또 안 나가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안 나는 임신 중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화를 내다가 돈 없으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해서 안나의 결혼 예물, 귀걸이, 외투, 심지어는 솔까지 전당포에다 안기고 놀래서 했어. 나는 옛날에 카지노 할 때 그러지는 않았지. 근데 그건 좀 도스토옙스키 나보다 허블나게 심했던 것 같아. 근데 정말 이거는 뭐냐? 자기의 와이프의 야 결혼 예물, 귀걸이, 외투 솔까지 미치 그렇게 돼요. 그 도스토옙스키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안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어.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남편을 기다리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빈 털털하게 된 남편의 지갑이죠. 자아이죠, 자아. 왜 내가 한다? 왜 와서? 네. 보통 여자라면 그 떠났겠죠, 그죠? 보통 여자지만 안나의 회상록에 여기
제가 여기서 눈물 나는 거야, 이게. 안나의 회상력에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안나의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나는, 그렇게 막 슬퍼와서 오처럼 사람이 돈을 잃고, 돈을 가지고 가면 생기게 가. 돈을 잃고 오면 돈 잃고, 피곤한, 며칠 동안 잠 안 자도 피곤이 다 오는, 거의 뭐 죽음의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나가 나와요. 나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왜냐면 그때 뭐 쇼울님은 그거 다 털어냈잖아. 나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다. 나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를 위로하기로 했다. 야, 이거 뭐 성모 마리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여기 우리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 여성 집사님들, 정말 본인이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임신할 때 자기 임신했는데 자기 그 나이는 처먹은 놈이 가서 하고 했는데 그거 진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들립니까? 인터넷 문제네요, 인터넷. 한국 인터넷이 초강국 나라인데.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아직 안 돼요? 됐어요. 예. 네, 예, 마무리 됐어요.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안나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여자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돌스토옙스키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돌스토옙스키는 안나가 마지막 말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감명받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까라바주 형제를 살고 알아서 죽기 전에 안나에게 나의 사랑 안나에게 바친다는 게 그거 돌스토옙스키 책 보면 앞에 다 나와요. 예. 그렇듯이 안나는 속기서부터 도스토옙스키 내면을 본 거야. 이 사람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한 거야. 나는 도스토옙스키가 나한테 나를 준 까라바주 형기는 나는 50%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비평가보다도 나는 나의 남편 인간 도스토옙스키를 내가 제일 많이 안다. 그런 자신감이에요. 네, 여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잃고 돌아온 40대 남편을 20살은 말없이 안아주며 용돈을 주어줍니다. 가서 이번에는 꼭 나오세요. 야, 정말 이거 고졸 졸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교 뭐 박사라도 어떤 여성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871년 마지막으로 돈을 잃은 후 안나에게 편지 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안나에 나온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안나, 신에게 맹세코 마지막이요. 이제 내 인생에서 도박이라는 망상은 사라졌어. 나는 이제 당신과 글쓰기만을 위해서 살겠어. 1871년 얘기예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1881년에 돌아가시죠. 82년에 딱 10년간 이 얘기 쓰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다 이게 뭡니까? 안나의 공입니다. 그래서 중대 도박 그렇습니다. 안나가 한 인간을 구원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총 아래 예수님이 안나를 갖다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안나를 갖다 준 거다. 이놈이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그걸 타고도 나를 계속 놓지 않고 있구나. 근데 이놈의 그 결점을 보완해줄 안나를 보내주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1873년에 드디어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몰두를 하죠. 이 70년에 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1년 전에. 그래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안나가 어떤 도순이냐. 러시아 최초의 여성 출판업자가 됩니다.
왜? 내 남편인 그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지성과 위대한 글쓰기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글을 편하게 쓰겠다. 출판사를 차려. 왜? 출판 사람들이 계속 빼가니까 자기 출판사를 차려. 그러고 나서 그 출판사를 차리고 나서 약 2년, 1, 2년 사이에 그 조그만한 집 하나 만들어요. 그 마지막 한 5, 6년, 7, 8년은 그 인생 최초의 도스토옙스키 최초의 자기 집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톨스토이 어마어마한 정반대죠. 톨스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저기 러시아 가면은 톨스토이의 그 영지가 있어요. 몇백만 명. 거기랑 그 문화의 성지가 돼 있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문학의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성 출판 업자가 갑자기 출판되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유명한 미성년, 악령, 백치, 까라바조브 형제, 작가일기 우리 여기서 출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 지금 얼마큼 됐습니까? 시간이 말씀하시죠. 시간이 시간 얼마큼 됐어요? 1시간 넘었습니다. 1시간 1시간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좀 더 안나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러고 나서 도박할 건 또 지금 창작에 몰두하죠. 빛은 여전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나의 그 숨겨진 재능, 또순이 재능이죠. 옛날 그 서울여상 나왔던 그런 또순이들 그런 재능이 나옵니다.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아주 그냥 아주 또순이 아주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안나는 내조자를 넘어서 비즈니스 매니저 아시죠? 비즈니스 매니저로 됩니다. 뭐 이런 점은 또 우리 저희 내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안나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안나같이 이 돈 가지고 마지막 와서 돈 따세요 그런 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농담입니다. 안나는 남편의 헐값에 팔려던 원고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직접 출판사를 차립니다. 러시아 최초의 여성 출판사죠. 그는 서점들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직거래하고 지금 정말 아주 저 뭐랄까 우리 권 사장이 귀담아들 만해요. 권 사장이 아주 요즘 뭐 식당 시작했다면서요. 비즈니스 매니저로 됩니다. 직접 거래하고 남편의 책 악령을 직접 출판해 대성공을 겁니다. 악령은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 두 번째로 작품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거의 뭐 빛과 빛과 다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악령을 제가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또왜 책도 그 당시에 많이 나왔어요. 왜? 그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악령은 어떤 놈이 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그 당시 막 공상적 사회주의니 뭐 사회주의 사상들이 막 드러났잖아. 근데 자기들 이제 러시아 그 황제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그 네차예프 사건이 있었어요. 네차예프라는 사람이 자기들 비밀 결사대 그 황제를 없애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 중에서 10명 중에서 그 배신할 기미에 있는 한 명을 살인을 하는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 모티브를 해서 그 유명한 러시아의 그 사회 살인 사건 중에서 역사에 남은 사건입니다. 네차예프 사건 많이 알려 있어요. 그 네차예프 사건을 모델로 쓴 것이 바로 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악령은 지금 일으켜진 것보다 더 많이 일으켜졌어요. 왜?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빚더미를 다 청산하고 그 악령, 만약에 악령이 다른 출판사에 갔었으면 뭐 10분의 1도 안 받았겠지. 그걸 다 포장과 치고 딱 해서 이게 인쇄도 많이 받았겠지. 그 또순이 스타일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째만한 집, 아까 말했죠. 째만한 집 가고 10년 만에 결혼 10년 만에 남편의 막대한 빚을 청산하고 남편에게 생전 처음으로 안락한 집과 경제적인 자유를 선물합니다.
참, 이 정도 여자는 역사상 그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그 여자들 찾아보면은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다 지 일성으로 했지. 어? 정말 여자를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몰라 못했지. 그냥 그 한 남자를 사랑한 이거는 도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병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늦은 작별 영어로 사랑입니다. 이제 드디어 1881년 여기서 이제 보면 안나가 써 있어요. 1월 28일 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긴 도스토옙스키는 각혈을 시작합니다. 죽음을 직관한 그런 안나에게 성경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성경책은 히베리아 유영실부터 계속 4년 내내 자기 베개 밑에 있던 그 성경책이었어요. 그거를 이때까지 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성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고 자기가 스스로 또 제4보험서지가 썼어. 톨스토이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도주의적이지 기독교 평화주의자지 자연주의자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진리하고 많이 상통돼 있지. 그죠? 왜? 평화니까. 인류의 평화고. 그리고 1901년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한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으로 좀 그걸 없애줘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학자라든가 철학자들도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 평화와 진리를 멀리 사랑하고 기독교 진리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상 예수가 실천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실현합니까? 기독교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자죠. 네. 아니셨죠. 톨스토이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하고는 완연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작품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은 그냥 줄거리식으로 읽은 거하고 이거 읽고 나서 그 사람들의 평론가들의 평도 잠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조금만 읽어도 돼요. 조금만 읽어도 나오죠. 그래서 요걸 하고 자 여기에서 그는 그 낡아빠진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부인한테 아무데나 펼쳐보라고 그래. 그게 부인이 이제 자선히 얘기한 거지. 예, 예. 그 부인이 펴준 것이 마태복음 3장 14절이었습니다. 또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분명하게 5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때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하면서 점점점이죠. 예수가 요한에게 지금은 하라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안나를 보면서 말합니다. 들었지? 허락하라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거야. 안나가 울음을 터뜨리자 도스토옙스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인류 문학사 중 가장 감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얘기하려고 오늘 이거 안 나간 거야. 예.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안나가 펴준 성경책을 읽고 마지막 유언 안나 내가 죽어도 기억해둬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는 당신과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요. 그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안나의 품에 숨겨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나이 60세, 안나의 나이 35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옆에 안나는 35세 젊은 과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재혼 안 했어요. 37세, 그러니까 72세에 돌아 죽을 때까지 오직 생애를 죽은 남편의 전집을 발견하고 또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을 만들고 예, 그의 명예를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누군가 재혼을 권유하자 안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아내였던 여자가 대체 누가 재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톨스토이라면 모를까?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하죠. 톨스토이라면 모를까? 내가 톨스토이 부인이라면 모를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만큼 남편에 대한 자비심이 대단합니다.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톨스토이는 거꾸로입니다. 81세에 와이프하고 그 톨스토이도 도스토옙스키하고 비슷하게 거의 20년 차이가 났어요. 부인하고. 예. 그것도 부인도 뭐, 같은 그거겠지. 저기겠지. 허벌나게 싸우고, 81세에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역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반대죠. 도스토옙스키하고, 사랑하는 부인하고, 안에서 죽고, 이 사람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 쓸쓸한 그 대저택을 놔두고, 역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 역에서 죽는데 문제는 뭐냐?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다. 톨스토이가 지금 도스토옙스키 마지막 장면 얘기했어요. 지금 톨스토이의 마지막 장면 얘기합니다. 거꾸로죠. 부인하고 싸워서 거기서 가방을 치고 나와서 물론 뭐 그 역 근처 여기서 호텔에 사다가 그 역에서 죽었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저기 그런데 거기 유품을 보니까 뭐 그 전에도 저쪽에 쓰고 있는데 돌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 제2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톨스토이는 그 죽음의 집의 기록을 빼놓고 나머지는 멸실했습니다. 그런데 까라마조프 형제가 이게 사실 신문에 대연재됐던 거죠. 네. 이걸 보니까 글체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도스토옙스키는 맨날 그 출판업체들이 쪼달리가지고 글을 써놓고 그걸 다시 또 다시 탈 거죠. 이걸 다시 또 틀린 부분은 바로 잡고 일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빨리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딱 봤을 때 이 글이 너무 쓰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습작은 아니지만은 아니 이거 좀 다듬어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왜 글을 이렇게 쓰지? 그러면서 죽기 한 달 전인가 어떤 지인이 그래요. 근데 좀 깊이는 있구만. 그래서 근데 글이 너무 한삽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죽을 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의 이 권을 이건 사실이에요. 이 권을 백색카페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톨스토이에프스키는 작가 일기에 나온 오늘 오늘 사실은 좀 더 쓴 게 그 마지막에 더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나중에 출판사를 추리고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자기 작가 일기라는 그 잡지를 발견해요. 이게 이 러시아의 모든 민중들한테 대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사회면에 지가 거기다 기고를 해. 그래서 그 잘못된 판결을 갖다가 말이죠 뒤집어서 판사 갖고 그걸 살려주는 것도 많이 남아.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대학생들도 보내면 그것도 기고. 그래서 러시아 민중들의 예레미야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도스토옙스키가 왜? 지 남편, 지 와이프가 했던 그런 한정된 데서 출판사를 하면서 하니까
정말 그 자기가 안정되게 글을 쓰면서 저기 뭐야 신문도 보고 이 러시아의 그 가장 그 작가 일기 거기서 제일 위대한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준동했던 그 당시에 막 저기 새싹이면서 일어난 러시아 공산당의 그 허구를 봤어요. 쟤들이 말하는 것은 빵을 인민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짤을 뺏어가지고 그거는 너희들한테 빵을 주고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고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괴물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러시아 공산당의 앞으로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의 이어지는 이것을 60년 전에 정확히 들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들어본 거야? 기독교 정신없게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뭐냐? 니들이 말하는 구호, 빵이 말하고 인민을 다 평화롭게 하고, 야 그런 이데올로기 말은 거창한데 그 인민을 위한 사랑이라며. 인민을 위한 사랑하기 전에 네 가까운 사람 먼저 사랑해. 세계 평화 우리 기도 많이 나오죠. 세계 평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세계 하거나 기도 좋아요 마지막에. 근데 기도에 앞서 내가 가까운 이웃을 등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하잖아요, 그죠? 저기 누가야? 나사로 아니라 부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저기 성전에 그거 많이 냈겠지.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는 모른 채 한 거야. 그 사람들 지옥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걸 누구야?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책을 단단하다 보면서 쳐다본 거야. 위대한 이상, 위대한 일록이 나는 때려부시고 자르로 죽이겠다. 이러고 전에 너 이웃 가까운 곳 굶어 죽은 사람들을 봐.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그 모든 걸 다 이게 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떤 돈 모으는 재미가 그거 있어? 죽을 뻔한 걸 안나가 살려줘가지고 안나가 다 해서 그 사람들 다 몰라하지 않았어요, 안나? 그 저기 첫 번째 부인도 좋게 쓰고 있어요, 안나가 그 자기 자손에. 정말 대단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특히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그거고 남자들은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안 나갔은 거하고 여자들은 정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뭔가 말이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못한 것은 그 작가 일기에서 그때 작가 일기에서 쓴 그런 사회 비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막 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나오는 글을 보면서 글을 써나가면서 거기서 바로 위대한 100치서부터 악령서부터 미성년 까라바 형제 거기서 작가의 일기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가의 일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7년 차입니다. 돌스토이가 나이가 7년 차예요. 돌스토이가 7년 아래죠, 그죠? 네. 돌스토이가 1828년에 태어났으니까 돌스토이는 그 두 작가, 동시대 작가가 한 번도 못 만났어. 희한하죠? 세계 3대 문호가. 자, 근데 그 세계 3대 문호가 두 사람이 너무 같은 시대에 사는데 너무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추구하는 그것은 그게야. 톨스토이는 넓은 대지와 자연과 그걸 주관하는 신. 이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는 악마와 신. 하나님이 땅에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땅으로 끌어낸 게 아니야. 그건 잘못하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온 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죠?
저기가 그거야. 예수님이 성육신된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구라야. 하나님을 뭐 이상하게 뭐 잡으라 거짓말이라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을 열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더 밑으로 지하 밑에 있는 우리 인간의 밑바닥에 영혼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이거는요 어느 신학자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그걸 했지만은 정말 우리 신학자는 하나님을 땅에 끌어내고 땅에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땅에서 저기 뭐야 그 메시지 주고 우리는 인간에서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뭔지 이러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원장님, 지은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씨를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해서 얘기를 끝내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